뜻이 최초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화폐시장 그림은 일단 여러분이 아주 익숙할 때까지 계속 그리고 노테이션 다 써놓고 하는 게 좋죠. 써놓고 통화량 주어져 있고 화폐 수요 있을 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지금 현재 상태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리내서 보십시다. 소득 증가는 화폐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수요에 영향을 준다. 자, 케인즈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 예비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고자 하는 돈의 보유량이 증가한다 이거죠? 증가. 그럼 통화량은 주어져 있는데 화폐 수요, 보유하려고 하는 양은 증가했으니까 이자가 오른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자가 오르고 또 프리드만식으로 해석해도 여기 그대로 되잖아. 그렇지? 여기 한번 봐봐. 화폐 수요, 소득이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역시 여기 이 경우도 어때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지. 예, 그래서 이자가 오르게 된다. 이거는 현실 경제에서도 그런 거야. 경기가 회복되면 어떨까? 경기가 회복.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에 머물 것 같대. 그러니까 국민소득 수준이 낮다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은 수준이에요. 만약에 내년도가 실제로 지금 현재 예상대로 뭐 5.5% 성장이 된다. 그럼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올해보다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거야? 이자율이 오르게 마련이다 이 말이야. 그죠? 이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화폐 시장에서의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화폐 시장은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꼭 당분간은 계속 연습 많이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불균형 문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그래 이제 지금 그림 그려보면 LM 곡선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이런 이유로 이자율이 오른다 이거지.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LM 곡선은 우상향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이자율이 4%일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되어야 화폐 시장에 수요 공급량이 서로 같아서 균형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균형이야. 근데 화폐 시장 분석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자율을 묶어놓고 국민소득 변화를 놓고 따져봐야 됩니다. 즉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화폐시장에서는 주어진 이자율 하에서 국민소득이 증가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해야 한다 이 소리야. 자, 그럼 가집시다. 이자가 4%일 때 소득은 $10,000 이어야 화폐시장이 균형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자는 그대로 4%야. 근데 국민소득이 만약에 $11,000가 됐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화폐시장의 왼쪽 그림 보시면서 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화폐시장에 어떤 영향이 온다고? 4% $10,000불 소득이다가 4% $11,000불 국민소득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봐봐. 최초의 균형이었는데 $11,000 되는 바람에 거래 예비 화폐 수요 얘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균형일 때 비해서 얘가 커졌으니까 화폐 시장은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지. 그렇죠? 반대로 요건 여러분이 얘기해 줄래요? $9,000래 요거는. 그러니까 이자율 4%, 국민소득 $10,000이었는데 그래서 균형이었었는데 소득이 $10,000에서 $9,000로 줄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화폐시장에 어떤 영향? 소득 감소했으니까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줄었죠. 그러면 균형이다가 얘가 줄었으니까 화폐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되겠지. 그치? 예. 그래서 이것이 화폐시장의 불균형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폐시장 표현하는 분석도구 LM 곡선 도출했고 그 다음에 불균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변화 봐야 되겠죠.
똑같은 얘기야. 똑같이 변화, 기울기 변화, 이동 변화 이런 순서대로. 자, 변화인데 아까 IS도 나왔었습니다만 IS 곡선, LM 곡선 변화는 이유는 뭐야? 용어를 정확히 갖춰보면 LM 곡선 변화했다. 이유. 무엇 때문에? 예, 화폐 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기울기다. 그래도 그 보면 새로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울기 결정 요인이 요겁니다. 읽어주십시오. 요건 뭐지? 예,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얘가 커지면 이렇게 돼. LM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탄력도와 기울기가 서로 역의 관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커지게 되면 LM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요건 말이죠. 아까 우리가 IS에서 증명한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요것도 뭐 증명은 사실 중요치 않고, 그러니까 요거는 증명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커지게 되면 저런 식으로 LM 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된다. 완만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모형별로 전부 챙겨볼 수 있겠죠? 모형별로 챙겨볼 수 있겠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럼 모형별 LM 곡선의 형태인데, 이것도 말이죠.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IS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눠볼 수 있단 말이지. 먼저 케인즈 단순 모형일 때, 고전학파 모형일 때 보고, 그 다음에 케인지안 모형, 케인즈 학파, 모니타리스트, 통화주의 학파 이런 순서들을 한번 봅시다.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LM의 기울기 이런 얘기인데, 우선 말이죠. 케인즈 단순 모형과 고전학파 모형 얘기해 봅시다.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어떻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케인즈 단순 모형이나 케인즈 모형이나 사실은 누구의 화폐 수요? 이거 똑같겠죠? 누구 이론?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이죠. 그렇지? 그러면 케인즈 유동성 선호설에 따르게 되면은 거기서는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크다 작다? 크죠. 케인즈와는 크다 이 말이야.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어땠었지? 화폐 수량설 MDKPY, 그러니까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제로, 변하지 않습니다. 머니타리스트 프리드만 신화폐 수량설은 어때요? 0은 아니야. 변화하긴 변화하는데 그 크기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에 따르면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크다.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탄력도 제로, 화폐 수량설. 프리드만 신화폐 수량설, 탄력도가 0은 아니다. 그렇죠? 변하긴 변화한다. 그러나 작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제 답해 주죠. 자, 우선 여기 봅시다. 케인즈안의 경우 그렇다면 LM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다고? 탄력도가 크면 기울기는 작다, 완만하다. 통화주의자들 탄력도가 작죠. 기울기는 크다, 모양이 급하다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전학파 얘기해 줄래? 고전학파는 탄력도가 제로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죠. 역의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무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LM 곡선이 헛되게. 고전학파의 경우 LM 곡선의 모양은 수직선이 된단 말이야. 수직선. 그리고요, 케인즈 모형에서는 케인즈안 모형에서는 LM 곡선을 구할 수가 없어. LM 곡선이 정확한 형태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소비 투자 이자율 탄력도가 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 따라서 요건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자, 케인지안의 경우는 어떻다고?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크다. 따라서 LM 기울기는 작다, 완만하다. 통화주의자들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작다. 따라서 기울기는 크다, 급하다. 이런 이제 견해 차이가 있게 된다. 이것도 공부해. 자, 이쪽으로 와서 두 개 비교해 봤는데 빨간 LM 곡선은 어떻게 돼? 하얀 LM에 비해서 기울기가 작죠? 기울기가 작으니까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는 크다, 작다? 크다.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를 크다고 보는 쪽은 어디요? 예, 케인지안이다. 케인지안. 자, 그 다음 LM 곡선 다시 거꾸로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얀 LM 곡선은 빨간 LM 곡선에 비해서 어때요? 기울기가 크죠? 그러니까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는 작지? 작다고 보는 쪽은 모니터리스트. 예,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의 얘기가 이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LM 곡선 경우 이동 변화죠. 이동 변화는 쉬운데 두 가지입니다. 예, 우선 그림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은 LM 곡선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 변화는 사실 경제 이론, 경제 논리적으로 보면 뭐냐면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이자가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저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표현해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LM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방 이동했다. 하방 이동했다. 의미는 뭐라고요? 소득은 동일한데 이자가 내렸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말이죠. 지금까지 이것이 쭉 하면서 하방, 상방 이동 그거보다는 전부 어떻게 표현했어? 좌우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방 이동 이자율 하락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고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측 이동했다. LM이 우측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하자 말이죠. 결론 어느 때 이런 일이 생기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거래 예비 수요가 줄든지 성향이 줄든지 예,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자고. 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소득은 일정한데 이자율이 내린다. 그래서 LM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된다. 근데 우린 좌우로 표현하기 좋아하니까 LM이 우측으로 간다라고 표현은 그렇게 합시다 이거지. 자, 우선 요거부터 볼까? 요거 이해가 되나요? 한번 봐봐.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 명목 통화량이 증가했던지 아니면 물가는 내리던지, 그치? 물가는 내리던지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일이 생기면 이자가 내려서 LM 곡선이 하방 우측 이동한다는 말이야. 이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봐봐. 또 역시 화폐시장 그림을 그려놓는 게 좋겠죠. 저랑 같이 그려놓고 봅시다. 화폐시장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먼저 명목 통화량이 증가했다. 이건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나. 명목 통화량이 증가했으니까 수직의 통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간 거죠.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자가 내렸겠지. 그 다음에 물가가 내린 거는 어디다 어떤 영향 준다고? 물가 내린 것은 거래 예비 화폐 수요를 줄였겠죠.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줄었어. 그러니까 물가가 내렸다. 물가가 내리면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줄어서 화폐 수요가 줄었다. 그 다음에 통화량이 증가했다. 자, 그러면 두 경우 모두 어떻게 돼? 이자율을 떨어뜨리죠. 이제 그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다. 이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좀 내용으로 잘 봐야 되는데, 거래 예비 화폐 줄었다. 거래 예비 화폐 보유 성향이 줄었다 이 소리야. 그럼 제가 말 잘 한번 들어봐봐. 우리 어머니 거래 예비 화폐 보유 성향이
0.2 무슨 뜻일까? 그렇죠. 아버지 소득의, 아버지 명목 소득의 약 얼마? 20%를 거래 예비 목적으로 돈으로 보유한다. 그랬단 얘기죠. 근데 그 성향이 줄었단 얘기지. 0.1로 됐다.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보자고. 우리 엄마가 0.2이다가 0.1로 됐다. 근데 우리 아버지 월급은 2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됐다고? 지난달에는 우리 엄마 화폐 수요량이 얼마야? 40만 원이다. 이번 달에는 10만 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는 거야, 결국은. 그렇죠. 우리 엄마가 그 성향이 바뀌었다. 그 말은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림이. 성향이 높았을 때에 비해서 성향이 낮아지게 되면 줄었다는 얘기죠. 화폐 수요가 줄었어.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리겠죠. 종전에 비해서 우리 엄마 지갑에 있는 돈의 량이 줄었다 이거야.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케인즈적으로 설명한 거고, 만약에 이 식을 한번 볼까요? 프리드만 식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 어머니 거래 예비 화폐 보유 성향이 줄었다는 것은 여기로 표현해보면 뭐와 똑같은 소리가 돼. 이 마샬의 K 값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우리 엄마 마샬 K가 최초의 0.2이다가 우리 엄마 마샬 K가 0.1로 줄었다. 그치? 똑같이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인즈 모형에서 거래 예비 화폐 보유 성향이 줄었다. 또는 아니면 프리드만 식으로 얘기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샬의 K가 감소했다. 같은 뜻이다 이거지. 결국은 화폐 수요가 줄었다 이거지. 그치?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본 것처럼 이자율이 내려서 LM 곡선이 하방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말이죠. 아주 제가 자세하게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물 화폐 시장을 동시에 엮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산물은 IS 곡선을 가지고 화폐 시장은 LM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각 분석을 해보고 자료 준비가 됐죠. 그럼 요 두 개의 이제 걸 가지고 같이 묶어서 이제 거시경제를 분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보기로 합시다. 예, 그럼 이제 ISLM을 따로따로 봤는데 복잡하죠? 지내놓고 보면 자꾸 또 잊어먹고 그런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한 걸 전부 종합하는 거야. 그래서 표를 하나는 생산물 시장 IS에 관한 표고요. 하나는 화폐 시장 LM에 관한 표야. 두 개를 해놓고 아주 확실하게 챙겨야 돼 이거. 먼저 IS 곡선의 정의야. 정의. IS 곡선 정의는 뭐죠? 정확히 소리 내서 한번 말해봐봐. 생산물 시장을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이자율과 소득과의 관계. 그치? 그러면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냐? 도출해봐야 되겠죠? 자,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자는 화폐 시장에서 변한단 말이야. 자, 얘가 내리면 생산물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산물 시장. 그러면 유효 수요를 떠올리면 되죠. 유효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인데 이자가 그 중에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죠. 소비, 투자, 유효 수요를 늘려주지. 그러면 지금은 경기 침체 상황이야. 케인즈 유효 수요 이론.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즉시로 어떻게 돼? 생산과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IS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출했어요. 그 다음에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IS 곡선 상에서는 생산물 시장이 균형이 되는데 만약에 IS 곡선보다 상방 영역에 우리 경제가 있다.
의미는 뭐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IS 곡선 있는데 선상에 있질 못하고 그 위에 있다는 말은 뭐야? 균형일 때 비해서 이자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 초과 공급 상태가 되죠.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봐. IS 여기야. 그럼 국민소득이 이렇게 있을 때 이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자가 올랐다는 얘기죠. 이자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균형일 때 비하여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이거지. 그치? 적극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얘기죠, 변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그림 그려놓는데,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자, 이것은 의미가 뭐죠? 이자는 변함이 없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또 아니면 당국이 개입했다면 그건 뭐였어요? 예, 확대 재정 정책을 썼다 이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었나요? 쭉 불러보면 A, I0, G0, B 이런 것들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정액세, 비례소득세율 감소하든지, 그죠? 그 요 위의 변화가 전부 합쳐서 유효수요 증가했다. 당국이 개입했다면 확대 재정 정책이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우측으로 간다. 몇 배 간다고? 승수배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을 수 있죠. 자, 여러분 답해 주세요. IS 곡선 기울기 결정 요인은 뭐지? 무슨 탄력도? 큰 소리 내봐. 기울기 결정 요인은 뭐라?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그런데 그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요? 역의 관계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졌다. 탄력도는 커졌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크다 작다는 것이 모형별로 견해 차이가 서로 달랐죠. 그렇다면 여러분 답해 주세요.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크다고 보는 쪽은 케인지안이다, 모니터리스트다. 잘 생각해봐. 네가 말해. 난 받아 쓸 거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봐. 잘 모르겠으면 케인즈 단순 모형, 고전합한 모형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면 되죠. 자,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는 얼마라고?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0. 케인지안은 작고 통화주의자들은 크다 이거지. 자, 이게 IS 곡선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놓고 마저 여루에 여러분 앞으로 한 며칠간 저거 확실하게 여러분 거 될 때까지는 몇 번씩 저 표를 만들라 이거지. 그림 일일이 다 그려가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LM 곡선으로 와. 똑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우선 LM 곡선의 정의는 뭐죠? 소리내서 말해 주십시오. 정의는 화폐 시장을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 도출합시다. 만약에 화폐 시장, 생산물 시장에서 어떤 연유로 국민소득이 줄었다. 유효수요 감소, 국민소득이 줄었다. 그럼 화폐 시장의 이자율은 어떻게 될 거다? 자, 요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 화폐 시장 그림을 한번 그려봐. 지금 옆에 연습장에다 조그맣게 통화 공급 곡선 수직, 화폐 수요 곡선 우하향 그려놓고 분석을 직접 한번 해봐라 이거지. 어떻게 됐을까? 통화 공급, 통화 수요 곡선인데 소득이 줄면 어디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렇죠? 화폐 수요 중 어떤 수요? 화폐 수요 세 가지. 거래적,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있는데 소득이 변화하는 것은 어디다 영향을 준다고?
거래 예비 화폐 수요 증가 감소. 아이, 버리도 시원찮은데 돈이나 많이 갖고 댕겨. 그래? 자, 다시. 소득이 줄면 호주머니에 넣고 댕길 돈도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거래 예비 화폐 수요 감소. 그러니까 화폐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이자율 하락이다. 그렇지? 그래서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줄게 되고 이자가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LM 곡선 모양은 어떻다고요? 같이 가죠. 같은 방향으로 우상향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균형 갑시다. LM 곡선 상방 영역에서는 어떤 상태가 됐죠? 아까 보니까 이런 상황이죠. 위에, 아래. 그럼 요거 해석은 이렇게 했었지. 그럼 어떤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여기 소득이면은 화폐시장 균형인데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죠. 줄었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줄었으니까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균형 요 상태에 비해서 줄었겠지.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화폐 시장 자체는 초과 공급 상태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왼쪽 보면은 말이지, 미국이 좋죠. IS 곡선도 상방 영역에서는 어떻게 돼? 초과 공급이 되고 생산물 시장이. LM도 상방 영역에서 화폐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변화를 봐야 되겠죠. 자, LM 곡선 이론적으로 보면은 하방 이동. 자, 어떤 상황이라고?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이자율만 내리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도 표현은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하겠다. 자, 어떨 때 그렇죠? 한번 말해주세요. 두 가지.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든지. 그런데 실질 통화가 증가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뭐야? 명목 통화량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물가가 내리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아까? 우리 어머니 뭐 0.2에서 0.1로 줄었다. 그게 뭐야? 거래 예비 화폐 보유 성향이죠. 얘가 어떻게 됐다고? 줄게 되면은 0.2에서 0.1 됐다. 그러니까 화폐 보유, 화폐 수요가 줄게 되니까 이자가 내린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자가 내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통화량 증가인데 요 통화량 증가하는데 당국이 개입해서 통화량을 늘렸다. 그럼 그건 뭐가지? 확대 금융정책이 되겠지. 예, 확대 금융.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드시오. 그런다 뭐가 있을까? 그렇지. 지준율을 낮췄다. 아니면 정부나 은행에 대한 대출을 늘려줬다든지. 그렇지. 하여튼 그렇게 개입을 해서 통화량이 증가했다면은 이런 변화, LM 곡선이 하방, 우측 이동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울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죠. 자, 답해 주세요. LM 곡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었다. 제 질문입니다. LM 곡선 기울기 결정 요인이 뭐라고? 네,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이것도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서로 역역관계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탄력도가 크다. 자, 탄력도가 크다고 보는 쪽은 케인즈안이다, 모니터리스트다. 그렇지. 케인즈안이죠.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고전학파의 경우는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얼마요? 자, 고전학파 누구의 무슨 방정식? 마샬의 현금 잔고 방정식. 함수 형태는 MD equal KPY, K 상수. 그러니까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제로죠. 프리드만의 화폐 수요 함수는 어떻게 돼요? MD equal K RPY. 그러나 탄력도는 작고. 그치?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ISLN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제가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공부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만, 통화량 증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정리해 놓은 게 있죠. 빨리빨리 말로만 한번 해볼까? 어떨 때 통화량이 증가해? 함수 기준으로 보면 우선 현금 통화 비율, 현금 예금 비율, 지준율이 어떻게 될 때? 감소할 때. 그럼 통화 성수 증가하지. 그 다음에 본원 통화량이 증가할 때. 어느 때 본원 통화 증가한다? 정부 은행 대출 증가하고 국제 수지 흑전하고 중앙은행이 기타 자산 매입할 때. 그치? 여기는 지금 하나로 만약 써놨지만 내용은 10개 이상 들어있는 거지 지금. 이거 다 외워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ISLM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각각 이렇게 이제 도출해 놨으니까 이걸 엮어서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득과 이자율이 역의 관계고 IS 곡선, 화폐 시장에서는 소득과 이자율이 정의 관계고 이렇게 이제 도출이 된 거죠. 자, 그럼 또 이것도 뭐 경제학에서 상투적인 균형이 되겠죠. 어디서 균형이 되겠습니까?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 상호 작용이다. 이래서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꾸 하여튼 외워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 괴롭힐게요. 화내지 말고 얘기 한번 해봐봐. IS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은 뭐지? 자, 여러분 의미를 다시 한번 보자고. 저기 왼쪽 표를 보면서 한번 보세요. IS가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에서. 그렇죠.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지? 불러봐봐. 어떤 요인이 일어날 때? 자, 소리내서 한번 불러봐봐. A, I0, G0, B 이런 것들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T0, T가 감소하든지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뭐라고?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당국이 개입했다면 확대 재정 정책을 썼다. 그러면 IS 곡선 우측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LM 곡선이 하방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뭐였죠? 자, 요건 이제 생각하고 하자고. LM이 우측으로 갔다는 것은 내용으로 보면 뭐야? 이론적으로 보면 하방, 즉 뭐야? 이자율이 내렸다는 얘기죠. 어떨 때?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명목 통화량이 증가했던지 아니면 물가가 내리던지 아니면 거래 예비 성향이 화폐 보유 성향이 줄었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요중에 이제 당국이 개입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확대 금융 정책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ISLM 일단 이제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여건 변화 미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본 거예요. 그럼 미리 한번 얘기해볼까? 만약에 실제로 생산물 시장에서 이런 변화 일어났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IS가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오르겠지. 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LM이 우측으로 갔으니까 이자율이 내리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겠죠. 그건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말이지, 이 균형의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저기서 교차점이 균형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거는 화폐 시장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요거 통화량이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균형 이자율이 됐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은 여기가 YSY죠. 생산물 시장 그림. 요거
45도 보조선이니까 균형 조건을 나타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총 수요 수준이 이 정도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의미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동시균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화폐 시장부터 봅시다. 통화량 주어져 있어. 그래서 수직선 돼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를 보면은 ISLM 모형에서는 물가 고정입니다. 케인즈 단순 모형하고 똑같은 얘기죠. 왜? ISLM 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뭐야? 대공황이죠. 대공황이야. 지금 현재 대규모의 실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대로 물가는 이제 고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소득은 어느 수준이라고? 그렇죠. Y2죠. 그러면 잘 봐봐.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그러면 동시균형이다. 지금 현재 상황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어진 통화량, 지금 현재 물가 변하지 않는 거고, 지금 현재 균형 국민소득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현재 물가와 현재 균형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래 예비 화폐 수요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현재 물가와 현재 균형 국민소득 수준에서의 거래 예비 화폐 수요의 크기. 그러면 화폐 수요선의 위치가 이제 결정이 됐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생산물 시장 봅시다, 이번에는.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서 균형 소득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배경은 이렇지 않겠어요? 예.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어진 이자율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야? 소비 투자 유효수의 크기가 현재 크기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동시균형이라는 말의 의미가 드러났죠, 지금. 여러분이 한번 중얼중얼 해봐봐. 그러니까 ISLM이 동시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뭐야? 생산물 시장 유효수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되면 그게 화폐 수요의 크기를 결정해서 이자율을 결정하고, 그 이자율이 생산물 시장의 소비, 투자, 유효수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두 시장이 모두 어떻게 돼 있어 지금은? 그렇죠? 균형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ISLM 균형의 의미가 되겠단 말이야. 서로 물고 물리고 있어.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소득이 결정돼서 이자가 결정이 되고, 이자가 화폐 시장의 수요의 크기를 결정해서 소득이 결정이 되고,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다.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ISLM의 균형인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 ISLM 균형은 현실 경제를 분석하기에는 역시 한계를 갖는 모형입니다. 뭐가 한계나? 다시 얘기지만 이 모형은 지금 현재 뭘 가정하고 있죠? 경기 침체, 대공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의 크기가 결정되기만 하면 바로 그게 국민소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되어진 수요의 크기가 800인데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은 1000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 모형하고 어때? 똑같은 상황은 없고, 다만 차이점은 수요에 이자가 영향을 준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 ISLM 모형 가지고 현실 경제를 제대로 분석할 수는 없다. 왜? 경제가 맨날 이렇게 뭐 경기 침체 상태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죠. 또 물가도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SLM 모형은 아직까지는 유효 수요 이론에 불과하다. 공급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수요 공급을 동시에 살펴보는 그런 분석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ISLM 균형, 그 다음에 균형의 의미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구체적으로 가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이렇게 되면은 우측으로 가서 어쩌고 저쩌고, 우측으로 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균형 이동, 균형 변화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균형 변화나 균형 이동 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저 대강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말이죠. 이거야. 생산물 시장의 여건 변화. 여기 정리해놨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써본다면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또는 뭐죠? 이건 민간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당국이 개입했다면 확대 재정 정책을 썼거나 이제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그림 그려놓고 봅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균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또 아니면 당국이 개입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썼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이 그림에? IS 곡선이 어떻게 된다고? 잘 보세요. 우측 이동합니다. 근데 우측 이동 폭은 얼마나 돼? 여기서 여기까지 우측 이동한 폭은 최초 여기 우측 이동 폭은 승수배다 이거지. 승수배. 우리가 앞에서 단순 모형에서 공부했던 거 승수배만큼 우측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꾸 복선을 깔은 중인데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말이지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라면은 국민소득이 어디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최초 Y0로 갈 때 여기까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승수배 증가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ISLM 모형에서는 국민소득의 증가 폭이 어찌 됐습니까? 저기까지 증가할 수가 없죠, 지금. 어디까지만 증가해? 원래 균형, 새로운 균형이니까 여기지. 그러니까 실제 ISLM 모형에서는 증가하는 국민소득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작아졌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상황을 또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그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아니면 당국이 확대 재정 정책을 썼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그러면은 ISLM 모형에서는 IS 곡선이 우측으로 승수배 이동한다. 자, 그러니까 단순 모형에서라면은 국민소득이 여기까지 증가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ISLM 모형에서는 국민소득 증대 폭이 작아졌죠? 단순 모형에 비해서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요것에 이제 경로, 과정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죠.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아니면 정부가 뭐 확대 재정 정책을 썼다. 이랬을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죠. 몇 배?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승수배만큼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단순 모형에서는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말았죠. 근데 ISLM 모형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과정을 다 살펴봐야 되겠어. 화폐 시장을 봐야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국민소득이 승수배 증가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제 연쇄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지.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화폐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국민소득이 증가했대. 그러면 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또 그림 그려야지. 당분간 그림 계속 그리자고. 여기 통화량이다. 화폐 수요는 PLYR이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화폐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자, 이제 소리내서 말해봐봐. 정확하게. 화폐 수요 3개 중 어떤 수요? 제발 입을 좀 열어봐봐. 안 하니까 물어도 또 틀리고 맨날 그러지. 자, 입 열어서 말해. 이번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3가지 화폐 수요 중 어떤 수요? 갑돌이하고 을순이 수요인데요, 그래나? 자, 3가지 화폐 수요를 불러봐봐. 첫 번째는 아주 합창을 해봐, 합창을. 첫 번째가 뭐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두 번째, 예비적 동기. 세 번째, 투기적. 요거 2개 합쳐서 읽어봐봐. 요거 어떻게 읽었지? 거래적,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읽어. 예비적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그치?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이자가 오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그쵸? 자, 다시 한번 또 읽어. 생산물 시장 유효 수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불러줘요. 어떻게 됐다고?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증가.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했죠.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소득이 증가했고 화폐 시장에서 그 바람에 이자가 올랐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은 소득이 증가했고 그 바람에 이자가 올랐다. 그러면 그게 다시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거꾸로 미친다, 이제. 생산물 시장에. 자, 이자율 오른 것이 생산물 시장 어디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수요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치? 유효 수요, 소비, 투자, 유효 수요를 어떻게 했을까? 줄였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 그래서 국민 소득이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 한번 봐봐.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승수배 소득 증가한다. 그 과정에서 거래예비 화폐 수요 증가, 이자율이 오른다. 이자율이 올라서 다시 소비 투자 유효 수요 줄이고 국민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제 질문에 답하세요. 그렇다면 케인즈 단순 모형하고 이 ISLM 모형의 차이점은 뭐야?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긴 하는데 어떤 효과가 덧붙여졌어요? 이자율이 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유효 수요가 줄어서 국민소득을 다시 일부 줄이는 효과가, 이게 이 효과가 덧붙여진 거지. 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산물 시장의 여건 변화할 때 상황입니다. 가만 놓고 보면 뭐 어렵지 않잖아. 그림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건데 잘 봐봐.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확대 재정정책을 썼어. 그랬더니 이자율이 올라서 민간 부분의 유효 수요를 다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걸 무슨 효과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 공부했는데.
무슨 효과? 그래, 구축 효과죠, 이게. 고전학파 모형에서 배웠었지.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확대재정정책을 썼다. 그러면 이자율이 오른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소비투자 유효 수요를 줄인다. 이게 구축 효과란 말이야. 근데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어땠죠? 여기서 늘어난 유효 수요 증대 크기하고 여기서 줄어드는 유효 수요의 크기가 서로 같아. 그래서 국민소득은 전혀 증가할 수 없었죠.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구축 효과가 어때? 완전해. 완전 구축이야. 근데 여기선 지금 어떻습니까? 그림에서 볼 때. 구축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줄었는데, 그러나 이때 증가한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이 구축 효과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작죠. 그랬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일부 증가할 수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효과를, 구축 효과죠 이거. 구축 효과인데, 고전학파는 완전 구축 효과고, 여기서는 일부 구축 효과다 이거지. 자, 여러분은 슬슬 말이죠. 이제 전문가가 돼 가는 거요. 그럼 정리해보자고, 머릿속으로. 자, 확대 재정정책을 썼을 때,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는 어때요? 국민소득이 몇 배? 승수배 증가한다.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단 1원도 증가할 수 없다. 이유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완전 구축 효과. 근데 ISLM 모형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국민소득이 승수배는 아니지만 증가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일부 구축 효과가 나타났다. 그치? 요런 차이점이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것이 생산물 시장 유효 수요 증가할 때 상황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를 적어 놓고 그림 그리면서 몇 번 해봐야 되겠죠. 그치?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자기가 익혀야 되지. 우리가 늘 거시경제학 공부하면 그렇단 말이야. 듣고 나면 잊어먹어요. 그지? 그렇죠? 당연하죠. 영화 그 재밌는 것도 2시간 보고 나오면 아이 그 장면이 먼저였어. 그게 뒤져. 그러고 싸우고 있잖아. 영화도 그런데 이거 안 잊어먹겠어?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맞아. 우리 여기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대로 적어놓고 가서 집에 가서 요대로 복습해라 이거지. 자, 이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일부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이 부분이 일부 구축이죠. 이자율이 올라서 유효 수요가 줄었다. 나타난다. 이제 그랬는데 효과, 크기,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똑같이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크기가 어느 때는 많이 증가하고 어느 때는 작게 증가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리 써놓고 보면은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당국에서 확대 재정 정책을 썼다. 그랬을 때 어떨 때는 소득이 대폭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만 증가 그렇다 이거지. 근데 그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읽어 자꾸 읽어. 지금도 읽으면 못 읽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요 두 가지 탄력도에 대한 견해 차이, 요 차이에 의해서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면 여기 이제 심각한 공부거리가 나왔지. 아까 저 왼쪽 정리해 놓은 표를 좀 봐봐. 요 두 가지 탄력도에 대해서 케인즈 쪽하고 통화주의 쪽하고 어떻게 돼요? 견해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 학파별로 국민소득 증가하는 크기가 서로 달라지게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럼 저기다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럼 같이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림 두 개를 좌우로 그리는데요. 왼쪽에다가는 케인지안, 오른쪽에다가는 모니터리스트를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또 복습이야. 하여튼 귀찮다 말고 말해. 케인지안의 경우는 투자 수요, 이자 탄력도,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에 대해서 어떻다고 보는 분들일까? 답해 주십시오. 케인지안 쪽은 투자 수요, 이자 탄력도가 크다, 작다. 이제 확신에 차는 목소리로 소리 질러봐봐. 뭐라고? 투자 수요, 이자 탄력도가 작다 이게. 그러니까 IS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 IS 곡선은 급하다, 완만하다. 급하게 되겠죠. 기울기가 커요. 그 다음에 케인지안입니다.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는 어떻다고?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는 크다고 보는 분들이다. 그러면 LM 기울기와는 서로 반대니까 케인지안의 경우 LM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돼? 완만하게 될 거다. LM은 완만하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만 이제 떨리는 손으로 그림 그려봐봐. 이대로 여기다가. 난 나중에 그릴게. 여러분이 한번 그려봐봐. 케인지안은 투자 수요 이자 탄력도가 작다. IS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통화 수요의 이자 탄력도는 크다. 그러니까 LM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우하향, 우상향 하되 이렇게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달라지도록. 자, 그 다음은 이제 통화주의자들이야. 통화주의자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역시 이것도 소리내서 말해주세요. 투자 수요 이자 탄력도가 크다, 작다. 이분들은 크다. 그러니까 IS 곡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탄력도가 크니까 기울기는 작죠. 완만하다. 자,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 마지막이니까 내가 다시 여쭐게. 통화주의자들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 크다, 작다. 왜 작아? 말해봐봐. 자, 통화주의자의 화폐 수요란 누구의 무슨 방정식? 마샬? 속아 넘어갔지 지금. 통화주의. 프리드만. 그쵸? 프리드만의 뭐야? 신화폐 수량설. 불러봐봐. 식이 어때? MD equal K, R, P, Y. R 변하면 K가 변하는데 변하는 정도는 그러니까 탄력도가 어떻다. 그래서 LM의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급하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요. 이게 케인즈학파하고 통화주의학파하고 탄력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달라지게 된다.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죠. 그치? 탄력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이렇게 아주 그림으로 확연히 말이죠. 구분되니까. 자, 그럼 이제 분석하자고.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보는 거야, 입장이. 그러면 저 효과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확대 재정 정책을 썼다. 아니면 그냥 민간 부분 변화에 의해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림에. 자, 유효 수요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리내서 말해 주십시오. 무엇가 어떻게 돼? IS가 어디로? 우측으로. 얼마나? 승수배 증가한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IS 곡선이 이렇게 간다 이거야. 승수배 우측 이동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도 IS 곡선이 어떻게 된다고? 역시 IS 곡선이 우측으로 몇 배? 승수배 이동한다 이거야. 근데 같은 크기라고 가정해보면 승수배 우측 이동 폭은 서로 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진다.